중대재해처벌법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만들어질 때부터 이거 악법이다. 이거 완전히 기업인들한테 재갈 물리는 법이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머릿수 앞세워갖고서 강행했어요. 문재인 때 이걸 강행했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아서 지금 이게 입법으로 지금 발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막상 해보니까 야, 이걸 직원 5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까지 기계적으로 다 적용을 하면은 이게 나만 할 기업이 없겠다. 이런 걱정을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야가 직원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2년 정도 시간을 벌어 둔다는 뜻입니다. 중소업체, 영세업체들이 받게 될 충격을 2년 정도는 유예해서 완화시켜주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2년 연기 또 2년 연기하는 식으로 이럴 일이냐 이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위헌적 요소가 있는 악법인데 악법 그냥 놔두고 50인 미만의 영세 중소업체들 유예 집행법 유예만 한다는 게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문제 제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은요.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로 한 명이 사망하거나 또는 2명 이상의 중상자가 나오면 기업의 CEO와 임원과 대주주까지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중소 건설업체가 어디서 공사를 하다가 어쩌다가 그게 뭐 레미콘 타설이 잘못돼서 무너졌는데 한 명이 죽었어요. 노동자가. 그러면 보통 중소기업은 이런 식의 현장이 여러 수십 군데란 말이에요. 그중에 어느 한 군데에서라도 이런 사고가 나면 그 회사의 오너, 기업의 CEO, 임원, 대주주까지 전부 감옥 가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중소 이 건설업이나 토목하는 이 오너나 사장은 거의 편안하게 하룻밤도 잘 못 잘 거예요. 야, 내가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형사가 와서 나 잡아가지 않을까. 밤사이에 사고 나서 한 명 죽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악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어기지 않으면 되잖아. 그럼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기업의 오너나 CEO가 계속해서 안전 교육 강화하고 틈만 나면은 제발 안전하게 해라. 돈 못 벌어도 좋으니까 안전수칙 지켜라. 안전사고라는 게 그렇게 교육하고 수칙 지킨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면 안전사고란 말도 안 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너무너무 막 스트레스가 심하고 실제로 주위에서 그런 걸로 해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아이고 나 뭐 차라리 회사 그만두고 말지. 회사 안 하고 말지. 그 돈 갖고 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지 말란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입법 당시부터 이거 과잉 처벌이다. 우리나라 형법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잘못한 사람한테 처벌을 하는 것이지 포괄적인 책임을 물어서 징역형을 두드리는 거는 이건 너무 과하다. 외국의 경우에는 대개 이런 경우에 회사가 벌금을 내는 것으로 책임을 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주의 재해 예방 의무가 지나치게 추상적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고 처벌 대상자의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 책임 있는 사람을 포함시켜 놔버렸기 때문에 경영에 관계하지 않아도 사업을 총괄한다는 그 책임을 피해가기가 어렵게 돼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도급 업체에서 사고가 나도 원청업체 경영진과 대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건설, 이게 주로 이런 사고가 많이 나는 게 건설 토목 쪽인데 뭐 하도급, 재하도급이 일반적인 관행 아닙니까? 기업계에서는 경영자를 교도소 담장 위에 올려놓은 법이다. 하소연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기업인 숫자 고작 해봤자 뭐 10만 명?
10만 명도 안 되겠죠. 뭐 그렇게 많을까요? 어쨌든 민노총 한노총 합치면 얼마? 250만. 그럼 당연히 또 비정규직 1000만. 노동자표 생각해서 밀어붙인 게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자, 이렇게 밀어붙였어요. 그러면 산재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겁이 나서라도. 그런데 보니까 50인 이상 사업장에 법 적용된 지난 1년간의 산재 사고 사망자가 248명에서 256명으로 오히려 늘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들이 얼마나 조심하고 있겠어요. 그런데도 산재 사고는 더 늘어버린 거예요. 이게 산재 사고를 줄일 거라고 하는 이 효과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이 법 아래에서는 기업이 안전을 강화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사고는 어차피 난다고 보고 났을 때 어떻게 회피해 갈 것인가에 대한 처벌 회피에 더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장이 경영 전반을 관장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에 이 경우에 안전사고가 나면 인사사고가 나면 이제 사장이 구속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영을 누구 대신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기업 망하는 겁니다. 기업의 사망 선고 내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기업인 개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기업에서 벌금을 내는 형식으로 그 벌을 내리는 거예요. 영국의 기업 과실치사법이 대표적인 겁니다. 따라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예방 효과도 불분명하고 기업인들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이 법은 전면 재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맞다. 해봐서 아니면 고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50인 미만 적용 유예만 자꾸 하나. 자기들 잘못한 거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냐. 전면적인 재개정 또는 폐지를 적극 검토할 때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장관들의 지역구 투입 문제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어디든 보내라. 당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그게 어디든 상관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제일 화끈해요. 좀 이런 사람 한 2명만 더 봤으면 좋겠어. 네, 추경호는 대구 달성군이 지역구입니다. 네, 그 달성군에서 삼선 도전을 할 것 같습니다. 원희룡은 어디든 보내달라는 입장인데 대개 2군데가 거론이 됩니다. 하나는 이재명이 있는 인천 계양을, 또 하나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그 신도시 문제에 상당한 공을 들였거든요. 그것의 대표적인 지역인 고양시, 그중에서도 그 심상정이라는 자가 버티고 있는 고양갑 지역에 출마해서 고양의 4개 선거구와 파주의 2개 선거구, 또 김포의 2개 선거구, 이런 그 경기 서북부 지역 전반을 한번 책임지는 그런 선거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고양의 4개 선거구, 파주의 2개 선거구, 김포의 2개 선거구 8개인데 8개 전부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식, 이건 경기도 성남 분당을 지역에 출마할 것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당을 지역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다. 나 이 지역 주민이다. 그겁니다. 분당을이라고 해서 공천만 받으면 되는 쉬운 데는 아니죠. 거기도 현역과 싸워야 되는 지역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해볼 만한 지역이고 또 20년 이상 거기 살고 있는 지역 주민이다. 이게 박민식의 변입니다. 정황근 농축식품부 장관을 지낸 정황근은
천안을 지역의 출마가 유력시됩니다. 천안은 갑, 을, 병 세 지역이 있는데 그중에 천안을 지역, 갑 지역이 신범철 차관 지역입니다. 을 지역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충청남도에서 천안이 가장 지역구가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3명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략 지역이고 지금은 이 세 지역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다들 신범철 차관에 대한 응원들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정황근이 을에 출마를 하고 병은 이창수 위원장인데 이렇게 진영을 짜면 세 군데 모두 해볼 만하다. 그런 판단들을 현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인데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부산 영도 중구 중영도구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김형호의 이 똘마니로 공천을 받았던 황보승이라는 자가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논란과 뭐가 많아가지고 사실상 은퇴 상태인 지역이죠. 다음 출마는 불가능할 거다라고 다들 보고 있는데 이 지역 언제든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중영도 지역 이기긴 이기지만 아주 힘들게 싸워서 힘들게 이기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조승환 해수부 장관을 출마시킨다는 이야기들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 서초을이나 분당을 두 지역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서초을이 박성중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 있는 지역입니다. 강남 상구에 3번 공천 주는 특혜는 없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만 제가 느끼기에 그래도 112명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가장 전투력 있게 좌파들과 투쟁해온 사람인데 단순히 3번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자른다는 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따지면 비례대표하고 장관한 이영은 그럼 특혜를 받는 게 아니냐 이런 반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는 이영 경우는 좀 여러 군데 그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벤처업체들이 많이 있는 곳 또 그 관련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서울 지역에 따로 있어요. 그런 쪽으로 자신의 캐리어를 잘 살려서 전략적으로 배치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한번 논평한 적이 있는데 장관은 아니지만 김은혜 홍보수석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왔는데 자꾸 분당을 가겠다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근데 작년에 경기도지사 선거 때 지기는 했지만 도지사 후보로 정말 총력전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지사 직전 경기도지사 후보답게 경기도 수부도시인 수원에서 경기도 전반에 걸쳐서 좀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패는 하늘에 맡기고 경기도 전체 선거를 한번 직전 경기도지사 후보로서 책임 있게 감당하겠다. 왜 이렇게 좀 배포 있게 통 크게 놀지 못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동훈 장관 경우에 서울 종로와 비례대표 양쪽을 놓고 설왕설래가 있는데 이건 한동훈 장관의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당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정치 일선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보수 통합과 중도 확장을 위한 역할을 최우선에 두고 움직이겠다.
어떠한 희생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겠다. 출마 지역 당과 상의하겠다.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당 간판을 달고 선거를 치른 사람이다.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겠다. 네, 이런 입장입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이거 험지로 몰아서는 안 된다. 한동훈이란 카드는 총선 때 한번 쓰고 버릴 카드가 아니다. 어떻게든 당선시켜서 대선까지 잘 키워가야 될 카드다. 뭐 이런 의견들이 지금 우세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소개는 안 해드렸습니다만 대통령 사회수석으로 안상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강남이든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서울 강남이든지 부친인 안병규 전 의원이 지역구였던 경남 출마, 진주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좀 어이가 없습니다. 장관이나 이 당내의 한 의원의 얘기입니다. 장관을 한다든지 대통령실의 수석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혜택을 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혜택은 다 봐놓고 그리고 공천받으면 당선이 확실시되는 유리한 지역들만 자꾸 거론하는 걸 보면 정말 어이가 없다. 이들이야말로 출마를 하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출마를 한다면 진짜 어려운 곳에 나가서 몸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이 당 안에서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아버지가 출마했던 지역이라고 거길 찾아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험지라면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관이나 수석 지낸 사람들의 지역구 출마 좋아요. 그러나 이건 정말 누가 봐도 아이고 참 용기 있게 하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좀 그야말로 좀 치열한 문제의식을 먼저 보여라. 당 중진들, 당 지도부, 친윤 핵심들한테만 희생하라 이럴 게 아니라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수석들, 장관들부터 좀 원희룡처럼 험지에 나가겠다. 어디든 내보내달라. 좀 이렇게 해야 대통령 측근들이 대거 낙하산 타고 오니 많이 하는 식의 소모적인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면에서 좀 더 근원적인 실존적 고민들을 해줄 것을 제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비례대표 전략이 필요하다. 비례대표 전략이 필요하다. 조금 전에 한동훈 장관은 비례로 가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이게 말이죠. 지금의 선거법을 그대로 두고 선거를 치를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 비례대표로 보낸다는 게 좀 이상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비례 위성정당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원희룡 장관이 내가 이재명 잡으러 개항을 가겠다고 하니까 시급해갖고서 이재명이가 지금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딱 돌아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비례대표로 가려니 다른 정당으로 탈당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지금의 이 선거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거 넉 달 남기고 선거법을 뜯어 고칩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뜯어 고치려면 진작에 뜯어 고쳤어야죠. 저 3년 반 전에 국회 개원되자마자 그 선거법부터 고쳤어야죠.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의 선거법을 못 고치고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비례 위성정당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 점을
좌파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홍익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해인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용해인의 기본소득당은 물론이고 지금 신당 작업이나 비례정당 창당 작업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저런 쪽에서 민주당과 함께하자는 제안들이 있다.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전혀 아니다. 그러나 그런 세력들과 어떤 형태로든 연합 비례정당을 만들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차마 위성 비례정당을 다시 만들지는 못할 거예요. 너무너무 쪽팔리니까. 대신에 이런 식으로 조추성 미운당 있잖아요. 조국, 추미애, 송영길, 윤미향, 황운하 이런 것들이 모인 그 조추성 미운당 또는 용해인이 같은 이런 기본소득당 뭐 이런 것들이 얼기설기 모여가지고 좌파 연합정당을 만들어서 이 좌파 연합정당을 비례정당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을 홍익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의석비로 정당 번호를 받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이 1번이잖아요. 2번은 국민의힘. 그다음에 3번은 의석수가 많은 쪽이 3번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조추성 미운당이나 뭐 용해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대거 여기에 모이면 아마도 의석들이 꽤 많이 모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3번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저 좌파들은 지역은 1번, 비례는 3번 이러고 선거운동 하겠죠. 우리가 3년 반 전에 지역은 2번, 비례는 4번 그러면서 미래한국당 비례정당으로 만들어 갔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제가 국민의힘 지금 이게 뭐 김기현이 거치도 정해지지 않아서 제가 자꾸 국민의힘에다가 묻는다는 게 메아리 없는 뭐 같아서 참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미래한국당 만들듯이 다시 만들 건지 아니면 저 더불어민주당이 하듯이 기왕에 있는 좌파들 이리저리 모아갖고서 좌파 연합정당으로 만들어서 하겠다는데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또 태극기 애국 세력들 다 합쳐가지고서 자유우파 비례연합당을 만들어가지고서 지역은 2번, 비례는 4번 하고 우리도 싸울 건지 이거 빨리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진작에 얘기했어요. 국민의힘이 뭐 비례까지 만들려고 고민하지 마라. 이미 우리에게는 자유마을을 중심으로 한 자유통일당이 있다. 그리고 자유민주당도 있다. 우리공화당도 있다. 또 자유우파의 이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 있다. 이들의 정치적 욕구와 이 힘을 분출시킬 수 있는 자유우파 비례연합당을 만들자. 그리고 이거를 국민의힘이 인정해라. 그래서 지역은 2번, 비례는 4번 하는 식의 선거 전략을 가지고 나가자. 그러면 우리끼리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진다. 지금 좌파들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쪽으로 움직이자. 이게 비용이 제일 덜 들고 그리고 뭐 자유파 분열이니 무슨 연합이니 하는 그런 고민을 아예 원천적으로 할 필요 없게 만드는 판이다. 수도권에 1000표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곳이 40군데인데 여기에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후보가 한둘이라도 나와서 좌파 어부지리로 의석 뺏기게 되면 그것 때문에 대세를 그르칠 수 있다. 그런데 자유파 비례연합당 전체를 다 총괄해서 비례정당으로 가고 나머지 지역은 국민의힘 후보들로 완전히 단일화가 되는 거죠. 원천적으로. 얼마나 간명하냐. 이 문제에 대한 전략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선거기획단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인재영입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혁신위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공관위가 구성되더라도 공관위가 전결을 갖고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이거는 우리 범자유파 전체의 총의가 중요하고 이 모든 부분과 관련된 가장 영향력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 김기현이가 무슨 뭐 이러고 저러고 결정할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고민과 가장 현실적이고 치열한 전략 방침을 빨리 만들어내야 된다. 이 점을 제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민주당 대표들은 어떻게 하나같이 편견 이해하냐.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근데 이게 뭐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조응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당 대표 하셨다는 분들 하나같이 도덕성이 국민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지 안타깝다. 그런데 어제는 이낙연이도 국민 평균만큼이라도 좀 깨끗하고 정직하다고. 이게 그렇게 어렵냐. 그랬어요. 대한민국 국민 평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이 평균 따라오려면 참 힘들긴 할 거예요. 자, 이재명이는 어떠냐?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허위사실 공표 등 모두 7가지 사건, 10가지 혐의로 수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라 그래도 하기 어려운데. 대부분 이 10가지 혐의 대부분 돈, 거짓말과 관련된 것. 이재명이가 이 정도는 돼야지 내 측근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던 분신, 김용, 정진상을 비롯해 20명 정도가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 이런저런 사건으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다. 자, 그럼 이재명 전에 대표는 누구였냐? 송영길이. 이름만 들어도 웃기는 송영길이. 돈봉투 사건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명 가까이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수사 선상에 올라가 있다. 그럼 그 전에는 누구였냐? 그 전에는 이해찬이. 이게 저 돈 빼돌린 혐의로 유죄 판결 받은 윤미향이가 장부 가지고 가서 어쩌고 저쩌고 변명처럼 하니까 그걸 왜 불태우지 않고 지금까지 갖고 있어라고 꾸짖었던 자. 당대표가 소속 의원의 불법 증거인멸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야단치면서 종용했던 거다. 그뿐이냐? 돈, 거짓말뿐만 아니라 권력 이용한 성범죄, 위력에 의한 성범죄 거의 대부분 민주당에서 벌어졌다. 그런가 하면 매일 라면만 먹어요 하고 야 밥 먹으러 갈래 그러면 아이고 그리고 얼른 따라 나오는 이 김남국이 이게 100억 원대 코인 거래를 하고 상임위 할 때까지 심지어 진보라고 해서 뭐 꼭 도덕성 앞세워야 됩니까? 이런 막말을 하는 자도 있어요. 사실 그동안 이 좌파들은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보수에 비해서 도덕성은 좀 앞선다 라고 하는 주장들을 해왔어요. 웃기는 소리. 최근 여론조사에도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도덕성이 조금이라도 더 앞선다라고 하는 국민 다수의 여론조사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뭐 누구누구 가릴 것 없지만 제1주범 이재명이겠죠. 이수정 교수는 뭐 워낙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범죄 심리학자, 뭐 일종의 프로파일러로 방송에도 오래전부터 나와서 아주 극악한 흉악범죄라든지 또는 극단적인 이런 그 사회적 성격의 범죄에 대해서 범죄 심리학자로서 아주 통찰력 있는 분석과 해석을 그동안
국민들한테 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돕기 위해서 사실은 좀 중도 좌파적인 이 성향의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하면서 활동을 해왔던 터인데 굉장한 용기와 결단을 내려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준석이가 쫓아냈어요. 이준석이가. 그때 뭐 갈라치기 전략을 하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이수정 교수를 쫓아내버렸어요. 그때 참 이거 우리가 정말 보배 같은 사람을 잃는다고 제가 그 당시 저희 고정우 TV에서도 여러 차례 제가 논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이수정 교수가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 썩 좋은 감정만 갖고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런데 이 국민의힘에서 총선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수정 교수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험지라고 피할 생각 없습니다. 제가 어려운 지역에서 보란듯이 이기면 설치는 암컷 같은 발언이 정치권에서 다시는 못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수원정에서 도전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 재밌는 게 수원정 이수영 교수가 직접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얘기도 있지만 저는 입법활동 제대로 하려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고지를 찾아서 출마해야 되는데 제 연고지는 빤해요. 제가 사는 곳이거나 제가 다니는 직장 경기대학교의 학교 정문 앞이거나 후문 앞이겠죠. 아주 간단하죠? 예. 이게 뭐 지역구 찾아서 막 산지사망으로 헤매는 자들 있잖아요. 예. 선거는 이수정 교수처럼 생각해야 돼요. 간단하잖아요. 내가 사는 곳이거나 내 직장이 있는 정문이거나 후문. 그런데 경기대학교가 직장인데 경기대학교 정문과 후문이 선거구가 다르대요. 근데 이수정 교수의 말이에요. 저는 주로 후문을 통해서 출퇴근을 하는 입장이라 제가 정문 쪽보다는 후문 쪽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후문 쪽이 속해 있는 수원정에 출마할 겁니다. 상대가 누군지 이런 건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문 앞은 경기대 후문 쪽은 최근에 신도시가 됐지만 그전에는 사실은 거의 허허벌판이고 화성 연쇄살인 현장부터 그 현장을 누볐던 사람이 저다. 수원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제 기억 속에 모두 있다. 오원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수원역 앞 뒷골목 다 같이 다녔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이수정 교수가 뭐라고 그랬냐? 저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험지로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대학 교수가 가진 게 뭐 있다고. 그런데 이수정 교수는 나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저 험지로 가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험지로 간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해요. 뭐 제가 선거에 떨어져도 뭐 직장을 잃을 것도 아니고 가족이 해체될 것도 아니고 제자들의 신뢰를 잃을 것도 아니다. 뭐가 겁나냐? 열심히 양심적으로 살아도 선거판에서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진짜 당당하죠.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수정 교수가 뭘 그렇게 많이 가졌겠어요. 그러나 이수정 교수는 스스로 난 가진 게 많기 때문에 험지로 가겠다.
내가 선거 진다고 해서 뭐 직장 잃을 것도 아니고 가족이 해체될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존경과 신뢰를 거둬들일 것도 아니지 않냐. 열심히 양심적으로 살아도 그 선거판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이런 당당함으로 도전해야죠. 물론 마지막에 한마디는 했어요. 그러나 제가 수원청 간다고 바로 공천 주실 것도 아니고 당 내에서 조정은 해야 되겠죠. 그랬습니다. 거기가 박광훈이가 버티고 있는 지역이에요. 삼선의 박광훈이. 수원에서도 제일 어렵다고 평가되는 지역입니다. 제가 이 논평에 제목 붙였어요. 또 한 명의 스타 이수정. 또 한 명의 스타 이수정. 네, 국민의힘 다선 중진 지도부 친윤 핵심 권세 부리던 사람들 부끄럽고 쪽팔려서 어떻게 고개 들고 다닐지 모르겠습니다. 네, 왜 김홍일 방통위원장인가? 이진숙 전 MBC 기자도 물망에 올랐고 또 지금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도 물망에 올랐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중수부장을 지낸 특수통검사 출신의 아주 강골 검사로 알려져 있는 김홍일 위원장입니다. 방통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하자 김홍일 위원장이 고사를 했고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꼭 맡아달라고 설득을 해서 지명에 이르게 됐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최적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즉각 절대 안 된다는 격한 반대가 터져나왔습니다. 김홍일 후보자가 검찰 출신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이 있지 않냐. 이런 사람 절대 안 된다. 우리 못 받아들이겠다. 철회하라.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방송 기본인 공정성, 독립성,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중차대한 임무가 주어진 방통위원장 자리를 공석으로 둘 수는 없지 않냐. 제가 이 문제 관련해서 지난주에 연합뉴스 TV에서 논평을 짧게 했는데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방통위원장까지 이렇게 검사 출신을 해야 되냐 이렇게 좀 비판적인 논평을 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연합뉴스 TV에서 한 논평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의 방통위원장에게 주어진 역할은 두 가지다. 첫째는 방송과 통신 영역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현안들, 특히 이 통신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더 합리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또 KBS, MBC를 비롯한 이 방송의 공영적 성격을 강화하고 정상화시키는 이런 방송통신 본연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과제가 하나 있다. 그리고 이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전문성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그런데 방송 전문가와 통신 전문가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방송과 통신 두 개 분야에서 모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찾기가 어렵다. 어차피 전문성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뭐냐? 범람하는 가짜뉴스
괴담 척결이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거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국기문란 범죄다라고 가짜뉴스 괴담 유포를 비판을 해왔다. 특히 최근에 이 딥페이크 기술이 정말 광속도로 발전하면서 얼마 전에 여야가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는 3개월 전부터는 아예 못하도록 합의까지 하지 않았느냐. 이제 정치권도 그 위험성을 알고 예방적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을 비롯한 모든 전 세계의 주요 선진 국가들이 다 이 가짜뉴스 괴담과의 전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방통위원회도 바로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이 가짜뉴스 괴담 척결과 관련해서는 불가피하게 형사처벌적 사법적 처리 영역이 연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방송통신본연의 전문성과 가짜뉴스 괴담을 척결하는 사법적 처리에 있어서의 전문성, 이 두 개를 다 갖춘 사람을 현실적으로 찾기가 어렵다면 그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냐, 어느 것에 더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인선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적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짜뉴스 괴담 척결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왜 또 검사냐가 아니라 김홍일이니까 그 일을 맡을 수 있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인사에 적극 공감을 한다. 제가 이런 입장을 연합뉴스TV에서는 압축적으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또 검사냐 이러면서 김홍일 위원장을 지금 반대하고 나섰는데 지금 그럴 문제가 아니다. 이 조선일보가 이런 대목에 있어서 지나치게 나이브하다. 아니하다. 가짜뉴스 괴담 척결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완전히 오염된다. 이것만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지켜내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도대체 어디 있겠는가. 그 점에서 김홍일 위원장이 그동안 보여준 특수통 검사로서의 그 뛰어난 수사력과 사법 처리 능력, 이것을 가짜뉴스 괴담 척결이라고 하는 방향 속에서 제대로 그 역량을 펼쳐나갈 수만 있다면 꼭 필요한 인선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한 번은 거쳐야 될 과도기입니다. 가짜뉴스 괴담 척결을 위한 법제도적인 정비 이전에 그동안 범람해온 그리고 지금도 범람하고 있는 가짜뉴스 괴담에 대한 사법적 처리의 어떤 원칙을 세워 나가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꼭 필요한 국가적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과정을 거쳐서 언젠가는 진짜 방송통신의 전문가가 비즈니스 측면으로 접근해도 괜찮을 그런 정말 평화로운 시대가 언젠가는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최선의 선택은 혹시 아닐지 몰라도 차선의 선택은 확실히 된다. 그 점을 강조합니다. 건폭과의 전쟁 144명 전원 유죄. 이것도 아마 기록일 거예요. 기소된 건설 현장의 조폭들이 전원 143명 전원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유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 건폭이 얼마나 심각했든지 그리고 이 건폭과의 전쟁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 포인트를 잡아냈는지를 잘 보여주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뜯어낸 이 건폭 지난 1년간 기소돼서 1심이 끝난 건폭
144명인데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원희룡 장관 주도로 검폭을 집중 단속했어요. 그리고 수사, 사법 처리로 이어졌습니다. 이 원희룡 장관이 젊을 때 강력계 검사 출신이었다고 하는 것이 이 검폭과의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찰이 입건한 검폭이 4,829명이 넘는데 검찰은 이 중에서 기소한 검폭들에게 공동공갈, 이게 혼자서 다니는 게 아니니까 양아치처럼 혼자서 삥 뜯고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패거리 지어가지고서 건설 현장 자체를 마비시키고 협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동공갈이 되는 거고 공동강요가 되는 거고 특수강요 미수가 되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이 됐어요. 재판에 넘겨졌고 이 가운데 144명이 1심 판결을 선고받아서 유죄율 100%가 나왔습니다. 유죄율 100%. 이렇게 되니까 법조계에서 당장 나오는 얘기는 뭐냐? 윤석열 정부에서는 잡으면 유죄인데 왜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게 제대로 안 됐지?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에서는요. 2018년, 2022년 검찰이 건폭 혐의 구속한 사람은 16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문재인 때는 정말 건설 현장이 평화로웠다가 갑자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건폭들이 설치기 시작했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 때는 건폭들을 그냥 방치해 놔뿌려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내내 1년에 건폭으로 구속한 사람이 3.2명에 불과해요. 3.2명에. 그런데 윤석열 정부 1년간 구속이 151명이고 144명이 100% 유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이 민노총과 결탁하고 한노총과 결탁한 건폭들을 그냥 봐줬다는 뜻이 됩니다. 봐줬어요. 건폭들이 건설 현장에서 창궐하도록 방치한 겁니다. 이렇게 건폭과의 전쟁이 성과 있게 진행이 되자 노조 채용하라고 강요하는 행태나 또는 야 크레인 좀 천천히 돌려라 하는 태업 이런 게 싹 사라져서 그런 거 하면 건폭으로 기소돼서 감옥 가니까 작업 효율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작업 효율이 이것만으로 20%가 올랐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작업 효율이. 공기도 20% 단축된 거 아니겠어요? 이게 건설사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고 이렇게 해서 건설사로 돌아가는 혜택이 대다수 선량한 건설 노동자들한테 어떤 형태로든 낙수효과처럼 떨어지게 되겠죠. 이제 건설 현장은 1년간 진행된 건폭과의 전쟁으로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100% 완전히 건폭이 근절된 건 아직 아니겠지만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그러나 확실히 달라진 건설 현장이다. 이런 대목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가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내세울 만하다.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쌍두마차를 오두마차로 만들자는 겁니다. 쌍두마차는 제가 원희룡, 한동훈, 원희룡 두 사람을 총선의 선봉장으로 내세우자. 이 쌍두마차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상황을 보면서 이 쌍두마차에 이 두 사람 포함해서 세 사람을 더해서 오두마차, 5마리의 말이 끄는 오두마차로 만들자. 이게 말의 힘을 마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말 2마리가 끄는 마차보다 말 5마리가 끌면 얼마나 더 힘있게 나가겠습니까?
어제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정책의총에 참석해서 법무부 현안인 이민관리청 설립 정책 제안 설명을 했어요. 이 자리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 분이 계십니다. 야, 진짜 말을 잘하더라, 한동훈. 말을 잘한다는 게 뭐 번지르르하게가 아니고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더라. 그리고 말하는 그 어법이나 화법이나 아주 깔끔하더라. 그래서 전달력이 굉장히 좋더라. 다시 봤다. 뭐 그런 얘기를 저한테 어떤 분이 전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원희룡은 뭐 이미 그 이재명 일타 강사로, 대장동 일타 강사로 좌파와의 오전 5승을 기록한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인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한동훈 장관은 지금 저에게 어제 이 이야기를 전해준 국민의힘 현역 의원의 평가처럼 정말 새롭게 나타난 스타고, 그리고 이 공중전에 관해서 아주 깔끔하고도 확실한 메시지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자유파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저는 세 사람을 더 추가로 선봉장 선두에 세우자 해서 오두마차를 만들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역적으로는 원희룡 장관은 제주 출신이긴 하지만 서울에서 3선을 한 수도권 사람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서울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뭐 대학 나오고 지금도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고향은 충청도입니다. 저는 수도권과 충청권은 원희룡 장관과 한동훈 장관이 지역적으로도, 세대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상당한 커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권당입니다. 국가 전체, 국민 전체를 아우러야 되는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당이 호남을 배제하거나 호남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영남 못지않게 호남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당장 표가 안 나온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했어요. 그 흐름을 대통령 취임 후에도 계속 해왔고, 저는 이 흐름을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도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정현만한 적임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정현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를 맡아서 전국을 다니면서, 특히 호남 지역을 다니면서 윤석열 정부가 호남과 어떻게 손잡고 가려고 하는지를 끊임없이 설명하고 다닙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다른 곳이 아니라 호남에서, 고향에서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미 당대표도 지냈고, 그리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 중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정치인이 이정현 후보 아닙니까? 이정현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정현 대표를 그런 의미에서 호남을 대표하는 오두마차 중에 한 사람으로 전면에 세우자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이수정 교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입이 거의 결정된 것 같은데,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살기는 서초에서 살지만 나는 내 평생 직장인 경기도 수원, 그것도 앞문이 아니라 험한 뒷문에서 출마하겠다. 나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험지로 가야 돼. 이수정 교수 정말 당당하죠. 저는 여성계와 정말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삶을 개척한 그런 여성으로서 여성계를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여성운동 같은 거 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국민을 위해서 일한 거죠.
예, 이 이수정 대표, 이수정 교수를 그래서 그 전면에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좀 헛헛한 부분이 한 군데 남습니다. 그게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들입니다. 예,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을 대표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 지도자들 중에는 정광훈 목사가 단연 역할을 크게 했고, 또 권영애 장관, 몇 달 전에 작고하신 이상훈 장관, 이런 원로들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김상진 단장, 오상종 대표, 뭐 이런 우리 정말 이 아스팔트 전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역시 국민의힘의 자유파의 정책 대표체인 국민의힘의 총선을 지휘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본다면 저는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가 우리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을 정치적으로 대표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이 다른데 뭐 당 합치면 되죠. 조정환 의원 시대전환도 당대당 합쳐서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자유민주당, 국민의힘 큰 틀에서 합의만 되면 뭐 합당 절차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적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이 영남 기반이기 때문에 굳이 영남 대표성을 강조할 필요 없어요. 충청권의 한동훈, 수도권의 원희룡, 호남의 이정현, 여성계의 이수정, 그리고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의 상징성을 가진 고영주, 이런 다섯 지도자의 전면 포진을 통해서 좀 선거 국면 전체를 제대로 주도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에 비유해서 본인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두마차로 한번 만들어가자. 고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그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의 월북 몰이의 그 실체가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선 감청부대가 자기들이 입수한 첩보대로 보고서를 올리자 윗선에서 야, 자진월북 쪽으로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라, 자진월북 넣어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고, 결국 실무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자진월북 쪽으로 몰아가는 보고서를 다시 만들었다는 겁니다.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의 국가안보실, 통일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이 관계기관 부처의 책임자들은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1일 새벽 2시쯤에 남측 해역에서 실종이 되고, 그 다음 날인 9월 22일 오후 3시 30분쯤에 북측 해역에서 북한 경비선에 의해 억류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 조치 없이 사태를 방관했습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도 안보실의 상황실장 격인 국가위기관리센터장, 국가안보실의 1차장, 그리고 안보실장 모두 오후 7시 30분 전후해서 정상적으로 퇴근을 해버렸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북측 경비선에 의해서 지금 억류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나서 4시간 동안이나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퇴근 시간 됐다고 다 퇴근해 버렸어요. 결국 이대준 씨는 이 안보 관계자들이 다 퇴근한 지 한 2시간쯤
지난 9시 40분쯤에 총살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쯤 있다가 시신이 불태워졌어요. 이 안보실과 합참, 당시 문재인 정권의 안보실과 합참은 이런 상황을 거의 실시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야, 그 사람이 월북했던 걸로 그렇게 조작하자. 해서 월북몰이가 시작됐어요. 이 월북몰이가 시작되는 회의가 이대준 씨가 학살당해서 시신이 훼손된 다음 날 23일 오전 10시 관계장관 회의 때부터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 이 사람 월북자로 몰자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관계 기관의 실무자들한테 지시가 내려갑니다. 9월 25일에는 이틀 후죠. 대북감청 신호정보 수집 부대인 777 사령부에도 월북으로 몰아가라는 지시가 내려갔어요. 그런데 사령부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사실이 아닌데 얼굴 어떻게 해서 첩보를 통해 확인된 내용만을 적은 보고서를 만들어 올렸어요. 지시를 따르지 않은 거죠. 그러자 사령부의 고위 관계자가 야, 첩보로 확인 안 됐다고 안 쓰냐? 써. 자진 월북했다는 판단도 포함시켜. 이렇게 해서 월북몰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에 관계자 20명에 대해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검찰은 서훈, 박지원, 서욱, 김홍희를 기소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최종 책임자 문재인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무례하다는 거부에 막혀서 조사도 서면 조사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 감사원의 이제 최종 종합보고서가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왜 이 시점에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을 재탕해서 발표하냐. 이거야말로 종북몰이다. 월북몰이가 아니라 종북몰이다. 이렇게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은 어떻게든 전임 정부 인사들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의지다. 감사원은 수사 청부기관이다. 총선 때마다 보수 정권이 자행했던 북풍몰이, 종북몰이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 어느 국민께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냐 이랬어요. 별걸 다 걱정하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민적 신뢰도가 수직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을 제대로 하니까. 윤건영이 당시에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이는 뭐 새로운 내용도 없고 재탕 삼탕도 한두 번이지 너무하지 않냐 그랬는데 나쁜 짓 한 자들에 대해서는 재탕 삼탕이 아니라 10번 100번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엄벌에 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 사건은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사건 종결이 안 되는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에 대한 사법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오죽 급하면 이해찬이 또 나서냐.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침몰 직전에 난파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선장이 수준 미달이어서 그렇게 됐어요. 선장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침몰하지 않으려면 선장을 빨리 교체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선장이 거의 조폭 양아치 수준이라 차라리 내 배가 침몰하면 침몰했지 내가 선장 자리에서 물러나진 않을 거야. 이러고 버티고 있는 형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대폭 높였어요. 그리고
경선시 현역 의원 페널티를 강화하는 안을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통과시켰어요. 이건 뭐냐? 개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마당을 만들어줬다는 뜻입니다. 이 권리당원의 주력이 개딸들이거든요. 조선일보는 사설로 한마디 했습니다. 도덕은 평균 이하. 이건 뭐 이낙연이 말 아닙니까? 도덕은 평균 이하. 민주주의는 실종. 이런 당이 입만 열면 180석에 200석을 호언하고 있다. 어제 중앙위원회의 결과를 보고 비명계 쪽에서는 이거 나치당이냐라고 하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정세균은 여태까지 정치하면서 가장 민주주의가 실종된 정당이다.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정세균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원욱이는 민주당이 지금 가려고 하는 꼴 나치 모습을 닮아 가고 있다. 홍영표 혁신이 제안 1호가 불체포 특권 포기다. 이재명이 그렇게 했느냐? 전해철 공천 줄서지기 하지 말자고 만든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100년 정당을 만들겠냐. 윤영찬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경기 중단시키고 야, 룰 이렇게 바꾼다. 이건 말이 되는 거냐. 이 비명계의 이런 잇따른 성토에도 친명계들은 뭐 토론에 나서지 않았어요. 괜히 토론해가지고 논란 만들 필요 없다. 밀어붙이면 되지. 예. 이재명이도 자신을 향한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에이, 밀어붙이면 그만이지. 이낙연이는 뭐 민주당이 뭘 하겠냐. 나 이제 기대도 안 한다. 예, 거의 결별선언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낙연이하고 이재명이 회동을 지금 성사시켜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사진 한 장 찍고 담합한 것처럼 보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예 싹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재명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이거 흥정할 일도 아니다. 알아서 할 일이지. 일부에서 이재명이가 대표에 물러나는 대신에 공천권을 보장을 하고 뭐 출마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인데 이낙연이는 그것조차도 아니다. 이거 흥정할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안팎으로 굉장한 위기의식에 빠져들어 있어요. 야, 이대로 가다가 다 죽는다. 백석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럴 때 늘 내가 수습할게 하고 나서는 중불나게 나서는 자가 하나 있죠. 이해찬이. 이해찬이가 뭐라 그랬냐면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단독 과반을 하거나 180석 할 거다. 이재명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해요? 180석을 해요? 이건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발언이죠. 오죽 급하면 이재명에 이어서 이해찬이가 또 나서겠냐. 그 정도로 지금 더불어민주당 상황은 심각하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혁신위는 종료해도 혁신은 계속된다.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42일 만에 조기 해산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은 어제입니다. 오늘 혁신위 회의를 마무리한다. 국민이 뭘 원하는지 잘 파악해서 우리는 50%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조금 더 기다리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안철수를 만났는데 두 사람 다 환자가 치료를 거부해서 혁신은 실패했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는 기득권 카르텔에 혁신이 좌절됐다. 한편의 개콘이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최재형은 이럴 거면 혁신이 왜 만들었나. 절박감이 둔해진 것 같다. 지도부가 상황을 안이하게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저는 혁신은 계속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뇨한 혁신위가 있기 전에 우리가 혁신과 쇄신을 얘기 안 했습니까? 벌써 1년 전부터 혁신 쇄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던 차에 이뇨한 혁신위가 출범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 국민의힘 지지자 당원들의 쇄신과 혁신 의지를 모아서 다선 중진, 지도부, 친윤 핵심 인사들의 불출마와 험지 출마를 주장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뇨한 혁신위가 없어진다고 해서 혁신이 없어지고 혁신이 중단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이뇨한 위원장이 50% 성공이라고 한 이 부분은 혁신을 어떤 형태로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혁신적 과제로 공론화시켰다는데 50% 성공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미 공론화됐어요. 혁신위는 해체되더라도 이 공론화된 중진 지도부 친윤 핵심의 불출마 공천혁명, 이 공론과 이 담론은 없어지지 않아요. 저는 지금의 김기현 지도부나 다선 중진들, 생각 있는 다선 중진들, 그리고 친윤 핵심 인사들이 이러한 공론과 시대적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놓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응답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한정 기다려 줄 수는 없지만 12월 말 1월 초까지는 이들의 결단을 기다려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신위는 해소됐지만 혁신은 끝나지 않았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우리 댓글창에도 나왔습니다만 아주 불안하게 만드는 이 기사가 조선일보 단독으로 떴어요. 여당 국민의힘이 서울 49석 중에 6곳밖에는 우세한 곳이 없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당 내부에서는 알고도 쉬쉬하고 있다. 이런 제목의 총선 판세 자체 분석 기사입니다. 우선 국민의힘 사무처가 작성했다 그러는데 국민의힘 사무처가 감히 이런 판세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게 결과적으로 신문에 보도될 만큼 유출이 됐다는 뜻인데 감히 그럴 수 없어요. 지금 많은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 극히 일부가 이런 조사를 보면서 지금 총선 준비와 전략 구상에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자료를 볼 자격도 없고 볼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오랜 제 정치평론의 경험으로 짐작을 해보면 수많은 이런 보고서들이 만들어지고 비공개로 만들어지고 공유되고 그리고 파기되고 그림이 지었다 다시 그렸다를 반복하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냥 여러 보고서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여러분들, 제가 듣고 있는 또는 제가 짐작하고 있는 판세는 그와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우리가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과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수집할 수 있는 여러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는 이대로 가면은 진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라고 논평했던 거 기억하시죠? 한 2달 전까지. 예, 저는 그 사이에 상황 변화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쪽도 있었고 저쪽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남은 혁신의 과제만 잘 해결한다면 과반 의석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어떤 근거를 갖고 그런 얘기를 하냐? 이 문제는 제가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제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지금 이게 총선이 총력전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부터 이 총선에서 지면 정권 교체의 의미가 다 없어진다. 식물 정권 된다. 이런 절박한 생각을 하고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관들 10명 가까운 장관들 또 대통령실의 수석들 대거 지금 바꾸기도 하고 총선 출마를 위해서 기회를 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자유우파는 국민의힘은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총력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 그런데 이게 국회라고 하는 게, 당이라고 하는 게 늘 현역 중심으로만 돌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가용 가능한 훌륭한 자원들이 사장되고 있어요. 자, 제가 몇 사람만 생각나는 대로 몇 사람만 얘기할게요. 강원도 지역에 염동열 전 의원이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에 원유철 전 대표 있어요. 이우현 전 의원이 있습니다. 서울에 정양석 전 의원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들은 지금 저 종북 주사파 정권 때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아가지고 정치 탄압을 받아서 지금 출마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 사람들을 왜 얘기하냐? 당 대표를 지냈거나 사무총장을 지냈거나 조직 파트에서 적어도 30년 이상 국민의힘의 바닥에서부터 쭉 활동을 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소는 누가 키우나 그러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화려한 개인기를 가지고 스타가 되지는 못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수십 년간 우리 당을 버텨온, 정말 현장을 누비면서 버텨온 소 키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출마는 못하더라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적재적소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이런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정말 가용 가능한 핵심 역량으로 활용하지 못하느냐. 국민의 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들은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언뜻 떠오르는 4명을 얘기했는데 더 있어요. 이런 사람들까지 정말 총력 동원하는 그런 총력전으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 그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원희룡이 공격받기 시작했다. 어제 그 신앙 간증 문제와 관련해서 이 언론들이 이 원희룡 장관을 비난하고 또 이게 SNS에 퍼날라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 이 맥락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취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취재 과정에서 이 원희룡 장관이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백브리핑이라고 하는 거를 기자들하고 좀 편한 자리죠. 말하자면 기자들하고 편한 자리에서 백브리핑을 한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보니까 이렇습니다. 우선
이 행사는 정광훈 목사가 주최한 행사가 아닙니다. 경북 대구 장로연합회라고 하는 장로들 모임이 주최를 한 것이고, 이 자리에 원희룡 장관도 세상이 다 아는 기독교인이니까 초청을 받았어요. 신앙간증을 해달라고 초청을 받았고, 전광훈 목사도 이 장로연합회 모임에서 초청을 해서 초청을 받은 초청 연사로 그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저녁 8시경이어서 업무 시간 끝난 다음이라 신앙인으로서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이고요. 그 신앙간증의 순서가 원희룡 장관이 먼저고 그 바로 다음 순서가 정광훈 목사였답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먼저 연단에서 신앙간증을 하고 내려오고 그 다음 순서인 정광훈 목사는 올라가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스치듯이 만나게 됐고,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정광훈 목사에게 예를 갖춰서 기다렸다가 인사를 하고 나오고 올라가고 한 15초 정도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미 보도가 된 대로 뭐 앞으로 정치 행보 어떻게 할 거냐 하자, 구체적인 고민은 장관의 정식 임무를 마친 후에 하겠다. 이제 이 백브리핑에서 기자들과의 문답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2000년 30대에 정치 입문해서 민주당과 5번 선거 쳐서 져본 적 없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 대표 선수로 가장 많이 나섰던 사람이다. 큰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답변했고, 개항을에 출마하냐 하자, 저는 당연히 헌신과 희생 마다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이 하기 힘든 일이라면 오히려 더 앞장서야 하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근데 장관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정치적 발언은 극히 자제하면서 백브리핑이 이루어졌어요. 보니까. 그러자 기자들 중에 얼마 전 정광훈 목사 참석하신 행사 참석 취지는? 하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자 얼마 전이 아니고 어제 하고 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 측에서 경북 지역 각 지역에서 장로연합회에서 모이는데 제가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와서 간증을 좀 해달라 해서 신앙 간증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누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는지 자세한 것은 모르고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정치 얘기가 막 나와요. 뭐 당 혁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겉으로 보기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다가 다시 어떤 기자인지 집요하게 묻습니다. 지금. 당으로 복귀하면서 첫 정치 행보가 정광훈 목사 관련이라서 그럼 보수통합 대상에 정광훈 목사도 포함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고, 원희룡 장관의 답변은 집권연합보다, 대선 때의 집권연합보다 국정연합이 한 사람이라도 더 넓어지고 한 계층이라도 더 넓어지는 게 보다 좋은 정치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수 내에서의 통합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추가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자 이제 문제의 질문이 나옵니다. 기자가 뭐라고 질문을 다시 하냐 하면, 같은 기자인지 다른 기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마이너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이 사람도 마이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기자가 마이너한 질문일 수 있는데 하면서 정광훈 목사 사랑의 교회가, 사랑제일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랑의 교회는 저 서초동에 있는 대형 교회고, 정광훈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는 사랑제일교회입니다. 뭐 이게 이름도 잘 몰라요, 이 기자들이. 정광훈 목사 사랑의 교회가 알박기 이슈 등 논란이 있는데, 그 재개발 지역이고 용역, 그 문재인 정권 때 용역 깡패들하고 수차례 거의 전투도 치르면서 지금의 사랑제일교회를 지켜온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가 알박기 이슈 등 논란이 있는데
만나신 자리에서 관련 얘기는 없었는지. 이게 국토부 장관이니까 뭔가 그것 때문에 뭔가 얘기가 있었지 않냐라고 아주 악의적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그러자 원희룡 장관이 이 문제는 이게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또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잖아요. 이게 국토부 장관한테 알박기 얘기를 지금 질문을 하면서 지금 이 혼란하고 추궁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원희룡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팩트를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랬냐? 만나지 않았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나려면 그래도 둘이 앉아서 뭐 한 1, 20분이라도 얘기를 해야 만나서 얘기했다가 되는데 아까 제가 확인한 바대로 신앙 간증을 마치고 내려오고 정광훈 목사는 그 다음 순서라서 올라가면서 연단에 원희룡 장관이 정광훈 목사에게 예를 갖춰서 잠시 서서 인사를 나누고 헤어진 거예요. 15초 정도 걸렸답니다. 이걸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나지 않았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한다. 이 알박기 논란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한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면서 어제는 경상북도 장로연합의 이름으로 장로연합회의 이름으로 초청받아서 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할 계제가 아니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신 그 언론 보도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종북 주사파들이 원희룡, 한동훈 뜨니까 한동훈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그동안 공격해 왔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원희룡에 대해서는 이런 개인적 비난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서 공격해 오지를 않았는데 뭐 양평 고속도로 가지고서는 공격을 했지만 이제 특히 이재명을 직접 잡으러 갈 수도 있다는 상황까지 전개가 되니까 원희룡에 대한 종북 주사파의 공격이 시작된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후 이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 좌파들은 증폭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 경우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